자,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새미래민주당 대표이신 전병헌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토사구팽. 네. 그게 이제 큰 이슈였는데 그 영상이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청래 대표를 마당쇠로 쓰다가 네. 이제 다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가마솥에 물을 끓이고 네. 들어가라 그랬는데 반발한다. 예. 그런 그래서 내용이었어요. 실제 그런 이제 지경에 있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예. 물 끓이는 거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예. 지금 파닥파닥 예. 안 들어가려고 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형국이 송영길 전 대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서 네. 2대1로 그러니까 네. 3대1이죠. 그렇죠. 이재명 송영길 김민석 예. 이 삼자가 예. 정청래 대표의 사지를 잡아야 되는데 네. 한쪽 사지를 잡을 사람이 아직 없어. 없네. 예,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몰아갈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예. 관전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토끼몰이처럼 됐어요. 정청래 전 대표도 이제 혼자 있고 나머지 이제 3인이 이제 쫓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제 송영길 대표하고 단독으로 만찬을 해줬잖아요. 유럽에서 네. 오자마자.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전당대회에 나간다. 그리고 뭐 저 만찬 이후에 네. 전당대회 얘기가 나왔으면은 아마도 나중에 연대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 그런 부분들이 부정되지 네. 않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밀실에다가 불러다 놓고 둘이서 말하자면 정청래 죽이기 내지는 다 그 전당대회에 네. 심각하게 개입하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당무를 개입하는 직권 남용의 혐의에 가까울 수 있어서 나중에 이거는 아마 임기 끝나고서도 네. 누군가가 고발하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현규환 정무수석 통해서 공천에 개입한 거. 그렇죠. 그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받았죠. 아, 그런가요? 예, 받았어요. 결국 받았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국힘당에서 예. 좀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정비한다면 예. 이번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에 있어서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단일화로 가게 되면은 네. 그것의 조종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 그것이 청와대 밀실 만찬 두세 시간의 장시간에 걸친 청와대 밀실 만찬의 미략 아니냐. 네. 이거는 당무에 개입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다. 네. 해서 뭐 탄핵 소추도 하고 네. 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이건. 그러니까 향후 충분히 그 사법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철 변호사라고 진보 진영에 있는 변호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분인데요. 엊그저께 그 유튜브에서 이거를 굉장히 우려했어요. 나중에 이거 큰 화근이 된다. 그렇군요. 예. 이미 진보 진영 안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지금 그 정청래 한 사람을 지나치게 공격을 해 대니까 정청래 대표가 잠시 살짝 귀가 꺾여서 네. 90도 인사와 네. 그리고 월클이라는 네. 뜬금없는 얘기를 갖다 붙여가지고서 네. 본인의 그 기세와 예. 지지자들에게 예. 기세를 보이고 지지자들을 사실상 잘 끌고 나가다가 거기서 한풀 꺾였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정청래가 지금 주춤했는데 이제 어제 뭐 사퇴를 하면서 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18번 곡을 하고 네, 그렇죠. 외쳤잖아요. 그렇죠. 그 횟수도 좀 묘해. 18번이야. 그렇죠. 아니 그게 약간 18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약간 비속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19번을 안 맞추고 내는 17번을 안 맞추고 예. 18번을 일부러 맞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니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칭송과 말하자면 찬양의 이 이야기를 계속 이재명이라는 이름 예. 다음에 붙였는데 예.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예.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좀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저 퇴임사를 저렇게 자기를 18번씩이나 소환해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18번을 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유쾌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과공은 비례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공치사를 너무 과하게 하면 이해가 아니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당 대표를 이제 그만두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누가 뭐래도 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킬 거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앞세우지만 개혁은 멈출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 뒤에다 토를 달았어요. 이게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해가 났을 거예요. 충청도 말로.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도 중지돼 있죠. 예. 심지어는 없는 죄를 예. 있는 죄를 예. 본인이 셀프 지금 지우개를 쓰겠다고 예. 공소 취소까지 지금 예. 준비해서 지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래서 본인은 하나도 자기가 그 불안한 위치이거나 예. 또는 자기가 지켜져야 될 예.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무슨 그 예비군 그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는 멸공의 횃불이라고 네. 내가 지킨다 말이야. 예.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예. 내가 지킨다라는 예. 식의 예. 그 얘기를 뜬금없이 꺼낸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신경을 긁는 거죠. 예, 상당히 긁는 거죠. 이 나를 은근히 사법 그 리스크를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부각시키면서 예.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예. 우리 박 앵커나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지킨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요. 조금 더군다나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재판도 진행되지 않고 있고 중지됐고 공소도 취소하려고 그러는데 지켜? 이거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렇죠. 기정사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신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있고 퇴임 후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켜줘야만 퇴임 후에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완곡하게 완곡하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적으로 김민석 그 총리를 당 대표로 내세워서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또 특별히 더 꼭두각시로 만들고 다음 총선에서 공정권을 완벽하게 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이게 남은 임기 4년의 국정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헌을 통해서 연임의 길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그 김민석의 카드는 그래서 김민석의 카드가 정말 위험한 카드인 것이거든요. 야당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뜻도 김민석은 알고 나름대로 얼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청래는 시침이 딱 되고 연임은 꿈도 꾸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가 그냥 지켜주기만 할게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 반어적인 연임은 그 대신 연임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어제 퇴임사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칭송이 18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18번 비위가 상하고 매우 긁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어제 퇴임사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름대로 최선의 아부와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예. 어제로서 완전히 예. 루비콘 강을 지난번에 음. 권력은 짧다. 예. 국민은 영원하다라는 예. 말로 해서 예. 이미 루비콘 강을 다 건너가지고서 이제 한 발짝 남았는데 예.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마지막 한 발짝도 예. 루비콘 강에서 예. 떼어서 육지로 올라왔다. 이제 루비콘 강을 서로 걷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은 짧다해서 내가 지켜줄게. 예. 여기서 딱 그 예, 이제 활용점정을 그렇죠. 찍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아마도 이제 뭐 명청대전이니 예. 아니면 뭐 청석대전이니 예. 이제 이렇게 불려질 가능성이 높은데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명청대전은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신문에 일면 톱 제목이 그랬어요. 정청래 연임도전 명청대전 시작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하고 아니면 송영길하고 이 정청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석 대결이 아니고 명청대전이다. 이렇게 딱 그 언론들이 그렇게 크게 제목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렇게 디파인을 했군요. 예. 근데 이제 그 김어준 같이 문저 털레유 입장에서는 문저 털레유 진영 입장에서는 이게 명청대전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현역 4년 남아있는 현역 대통령이라는 기득권과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이제 그 털보 선생님께서 이제 이 명청이라는 프레임을 이재명과 정청래의 그 대결이 아니라 그 김민석 그러니까 김민세 출신의 정통성이 매우 취약한 그 김민세와 정청래의 대결이다. 그래서 청석 대결이다. 청석 대결이다. 자꾸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는 그렇게 거죠.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화나지 않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을 이 김민석과 정청래의 그 당권 싸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한 걸음 반 발짝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데 그 언론에서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언론이 다 이제 그런 흐름으로 기사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이제 김민석 대 정청래의 대결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송영길이 이제 가세를 했잖아요. 원래 이제 처음 명분은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면 자기는 당 대표에 안 나오겠지만 물러나지 않는다면 나도 나가겠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건데 대통령이 그 바쁜 유럽 순방에 와서 저녁에 이제 관저에서 만찬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걸 놓고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요. 김민석 그 총리가 정통 민주당 지지 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또 김민석 자체가 여러 쉽게 말하면 하자가 나름 많은 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영길을 투입한 것도 그런 검증 과정에 혹시 낙마에 대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봐요. 실제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도 기름 바른 장어처럼 싹 빠져나갔지만 모든 걸 다 그 엄청난 그 의혹과 그 부패와 비리 그 투성이에 대한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 청문회 때 다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청문회 때 막상 얘기한 건 하나도 없이 그렇게 빠져나갔잖아요. 이번 총리 지명자도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고 모든 지금 그 이후에 모든 청문회 대상자들이 그 김민세 타입의 그 전술을 써먹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 지난 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전혀 밝혀진 게 전혀 거의 없기 때문에 배추밭을 포함해서 배추밭 투자. 배추밭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 아마 그 전당대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검증 선상에 올라올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뭐 지금 저 경찰이 수사를 유야무야 지금 하고 있어서 1년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김병기의 그 파렴치한 그 이 어떤 범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온데간데 지금 없어져 버리고 있잖아요. 행방불명 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은 그 김병기 의원의 그 어떤 비리나 부패 문제도 네. 지역에서는 공개된 비밀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눈 딱 감고 그냥 네. 원내대표까지 시켜 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국민을 기만한 거죠. 근데 지금 김민석도 마찬가지야. 그 결국은 이게 그 이 저 지역에서 네. 상대 뭐 국힘당 후보나 상대 경쟁자들에 의해서 지적된 그런 그 어떤 충격보다도 예. 내부에서 거론되고 지적되는 것이 훨씬 치명적이고 그 피해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이번 명청 대결은 진짜 2판 4판이고 그 죽기 아니면 살기의 예. 그런 그 대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번 그 전당대회 그 진행 과정에서 예. 상당히 많은 하자들이 발견돼서 네.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그 전망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여전히 그 당시 그 인사청문회 때 네. 나오지 않았던 네. 또 다른 문제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연결된 게 이제 강선우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이 김경 민주당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이제 무슨 가방을 하나 받았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돈이 들어 있었고 네. 그래서 지금 구속돼 있어요. 네. 근데 이 김경 서울시 전 시의원 네. 이분이 사실 김민석 총리하고 연결돼 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심각하게 연결돼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 얘기 이루어지지 들어본 바 않고 없어요.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사실은 공개된 사실인데 네. 그리고 아마 고발도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김경시 의원이 네. 그 영등포 구청장 출마를 위해서 그렇죠. 그 강서구에서 영등포 구청으로 구청장으로 목표를 옮기면서 네. 그 영등포 구청의 영등포구에 상대적으로 재선의 그렇죠. 입장을 갖고 있는 김민석 후보 김민석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은 당내에서는 이미 바닥에 소문이 났었던 그러니까 것이고 이런 부분도 뭐가 의혹으로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이제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준비할 무렵에는 네. 김경이라는 사람의 문제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 김민석 총리가 당시 총리 이제 지명자죠. 네. 지명자가 한참 그 청문회 준비 때문에 네. 바쁜 시간에 김경 시의원을 네. 특별히 네. 그 시청 근처 시의회 근처에서 네. 단둘이 점심 식사를 하는 광경을 목격한 시의원들과 정치 관계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가 이제 같은 시의원들은 김경희가 왜 이 바쁜 시간에 저 지역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김민석 의원을 그렇게 저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을 둘이 단둘이 만나고 있을까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됐었고 네.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이상하게 김기영 시의원과 네. 단둘이 식사를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바닥에 퍼졌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게 김경이 영등포구청장을 목표로 해서 떴다는 것이 이게 강선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왜 김민석이를 만났는가라는 네. 것이 이제 드러났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이 되거나 밝혀지거나 수사된 게 전혀 없어요. 그때 아마 김경 전 시의원 이분들도 구속돼 있는데 그때 무슨 문자 메시지가 일부 언론에 흘러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군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통령이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 이제 본인이 나도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겠다니까 격려를 했다는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플랜 B가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잖아요.
당연히 플랜 B예요. 근데 그리고 송영길 의원이라는 사람도 단순히 자신이 페이스메이커 하기 위해서 나온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요. 음. 이 김민석 후보,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에 예.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 예.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는데 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명픽을 해서 억지로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예. 거의 꼴찌 수준에 있었던 그 사람을 이제 수석직까지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끌어올렸죠. 그런 과정에서 정봉주 의원 수석으로 이제 레이스를 벌이고 있던 원외의 정봉주 의원이 예. 탈락하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봉주 의원이 싸우고 지금은 정봉주 의원이 지금 행방불명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근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까요? 어찌됐든. 근데 그때 충격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예. 근데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이제 어찌됐든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보낼 것인가, 네. 당대표로 보낼 것인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정원호 이제 구청장을 명픽을 해서 예. 일단 서울시장으로 챙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당대표 쪽으로 교통정리를 해 가는데 이게 경쟁력이 네. 정청래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렇죠. 그런 상당한 회의가 있어서 지방선거 전까지 네.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4월 달까지 이제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전당대회에 자기가 당대표로 이제 나서는 것, 대표 선수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그동안에 사인이 없어가지고서 당분간 블랭크 사인이 없어가지고서 상당히 이렇게 의기소침 하다. 이 굉장히 새로운 팩트예요. 새로운 사실. 네. 그래요? 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의기소침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돌았어요. 그래서 김민석이 진짜 당 대표로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4월 말 5월 초 한 달 지방선거 한 달을 앞두고 최종적으로 당 대표로 나가는 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고심이 많았다는 거죠. 경쟁력이라는 입장, 그다음에 김민석이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검증 이런 문제에 대한 복잡한 신경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는 김민세라는 김민석 의원의 별명처럼 그렇죠. 자기가 가장 편하게 부려 먹을 수도 있고 또 연임의 개헌 카드를 어떻게 잘 활용해 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은 계략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김민석이를 하는데 정청래를 이긴다라는 그 확신은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B플랜이라는 송영길이라는 카드로 B플랜으로 안전파를 마련하고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김민석 총리가 당권 레이스에 끝까지 가는 케이스가 되면 아마 송영길 의원이 어찌됐든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무죄는 받았지만 거의 돈 봉투를 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무죄가 아니라 증거 불충분. 그리고 증거가 오염됐잖아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증거들이 오염돼서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바람에 무죄가 된 것이어서 완전히 100%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중들한테는 그냥 무죄라고 하니까 그냥 깨끗한가 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이죠, 사실은. 그 부분도 정청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세게 붙으면.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래서 이번에 지금 대통령이 픽한 두 명의 후보 자체가 다 또 이제 결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청래는 그런 건 없잖아요.
청태는 그런 건 없죠. 야, 이 싸움이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이게. 그래서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상대방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몽둥이를 나름대로 갖고 예. 하나씩 갖고 들고 예. 있는 것이고 예. 정청래는 오직 그 나름대로의 예. 그 뭐라 그럴까 예. 입 하나 갖고 지금 그 버티기는데 예. 거기에 이제 양쪽에 든 몽둥이는 하나는 전당원 투표, 예. 그다음에 1인 1표제란 1인 1표. 전당원 투표,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저는 보안 수사권이 단순히 그냥 네.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네. 또는 경찰의 수사의 행태를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그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예. 그런 취지의 보안 수사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난번에 그 저 털보 선생님 방송에 나와서 예. 전 MBC 그 장인수 기자.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공소 취소와 그걸 바꿔먹는 거. 예, 그 바꿔먹는 보안 거. 수사권과 네. 그 검찰과 바꿔먹는 딜을 하는. 거래한다는 예. 거래설 때문에 예. 한번 또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 저는 여전히 그 부분이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 씻겨지지 않았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단순히 이거 지금 보안 수사권은 검찰 개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그 대통령의 신상과도 관련된 그런 문제여서 그 이 문제인데 정청래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것을 모를 리는 없다고 봐요. 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걸 개혁이라는 그런 명분. 그다음에 워낙에 이제 이쪽 그 민주당 내 강경 파들은 네. 검찰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쇄해버려야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죠. 완전히 갈아가지고. 분쇄를 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인드가 강하니까 그런 정서라는 올라탄 팔자를 거죠. 하나 지고 예. 그래서 저쪽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해서 예. 양 쌍몽둥이를 예. 갖고 있고 이쪽은 1인 1표제와 그다음에 입과 그다음에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검찰 보안 수사권 예. 이 두 가지의 무기를 갖고 이제 싸움을 벌이는데 이제 그 검찰 수사권과 1인 2표제라는 그 몽둥이 속에 그 장착된 그 탄환들은 예. 여러 가지 예. 상대방을 향한 예. 검증의 그 화살들이 상당히 많이 장착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정말로 그 화력전이 그렇죠. 진짜 이 볼만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아쉽게 남아공한테 의외에 그 패배를 당해서 지금 뭐 32강에 올라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편으로는 그 또 그거에 못지않은 흥미진진한 명청대전의 그 활극이 지금 눈앞에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 두 진영 간의 두 세력 간의 난투극 내지는 활극을 한번 잘 그 감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7일 전당대회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그 팀이 이렇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문조, 털레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조국, 털보,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여기다가 최근에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 팀에 가세를 했다고 이제 언론은 평가를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대표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분류를 하고 반대편은 한강 새똥 돼지길. 그래서 이제 한준호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는데 경선에서 추미애에게 졌죠. 그다음에 강득구 이제 친명 의원. 그다음에 새는 이제 김민세. 똥은 이제 이동영 유튜버를 이야기하고요. 돼는 김용민. 몸이 약간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길. 주는 이현주. 이게 뉴이재명이죠. 그다음에 송영길. 이제 여기다가 덧붙인다면 김관영 전 전북지사, 그다음에 김용록 전 전남지사, 이분들은 또 이쪽 편이에요. 대신에 정청래와의 사감 때문에 그렇겠죠.
공천 과정에서였던 사감 때문에. 그리고 문조텔레유, 고민정, 추미애 플러스 또 누가 원팀이냐? 여기는 또 민영배 광주 전남 특별지사. 그다음에 지금 전북지사. 이분들은 또 정청래 편이에요. 야, 이게 누가 이길까요?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붙은 사람들은 네. 뭐 그렇게 화력이 네. 별로 없고 문조털레유 그리고 거기가 문조털레유 예. 그리고 한강 새똥 돼주길 돼주길. 이렇게 이제 예. 비교를 한다면 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네. 이제 별 영향을 못 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지 않죠. 캐릭터상 본인이 나서지 캐릭터상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쪽에도 한 다리 저쪽에도 한 다리 이렇게 예. 걸쳐 놓을 가능성이 예. 매우 높아서 네. 그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삭제. 문 삭제. 예, 다만 예. 나머지 그 예. 조털레유 예. 여기 화력이 예. 그 한강 새똥 돼주기를 능가한다. 압도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 한강 새똥 돼주기는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이 군수 창고에는 예. 군수품에는 네. 지금 이재명이라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의 네. 무한대의 그 지원이 여러 측면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막상막하고 실질적인 어떤 그 전력은 문조털레유가 좀 유리하지만 네.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한강 새똥 돼주길이 네.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승산은 아무래도 한강 새똥 돼주길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제 상임 고문 그 자리를 그만두면서 자기가 앞으로 평론 활동을 뭐 가열차게 하겠다. 그러니까 정청래 이제 후보 쪽에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첫 녹화를 했대요. 근데 이게 그 녹화에 참여했던 한 누리꾼의 발언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노출이 됐는데 민주당 당권 경쟁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장안에 뜨거운 화제예요. 근데 유시민 씨가 보면 일단 말하는 게 똑부러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하던데. 저는 그 말하는 게 똑부러지는 측면도 물론 없는 것은 아닌데 네. 좀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고 그 유명하잖아요. 예. 그 좀 옳은 얘기 같은데 싸가지 없게 싸가지 얘기하는 없는, 거, 네. 기분 나쁘게 하는 네, 네. 거 그런 측면에서 타격감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김민석 총리 쪽, 뭐 송영길 쪽 이런 데를 굉장히 분노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김민세의 예. 경우에는 예. 그 유시민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거의 융화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됐죠. 대선 후보가 거의 보이지도 않는 저 끝자락에 있던 네. 그 노무현 그 후보를 네. 그 대선 후보로 만들어 놨는데 그걸 민주당에서 그 잠시 여러 가지 후보가 된 뒤에 말실수 이런 등등으로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죠.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시 정몽준 무소속 대표를 예. 이제 대체시키려고 그런 이제 움직임이 민주당 내에 있었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막았던 당시 국정상황실장으로 있으면서 네. 그걸 정말로 막았던 사람이고 그때 김한길 의원 이런 사람들이 김한길 후단협인가요?
후단협의였죠. 이른바 후단협이죠. 후보 단일화 협의회. 예. 거기 후단협의 최그 전방 공격수. 전방 공격수가 그 김민세. 김민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그때 그때 뭐 이제 한광옥 그 당시 의원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우리가 이게 정통 제1 집권당이 말이야 후보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한번 밀어주지도 않고 후보를 교체하려면 되겠느냐.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사람 스타일 자체가 한 번도 제대로 밀어주지도 않고 그 일단 정통성을 가진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조광지처인데 넌 내려와라라고 하면 내려오겠느냐. 이거야말로 여권 후보를 분열시키는 거지라고 해갖고서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약간 말이 흘렀지만 저는 하여튼 이 노무현 후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무지하게 보이지 않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 지금 내가 그 이야기도 하면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건 나중에 스킵하고 그때 보면은요, 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후보 단일화가 돼서 되기 전에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에 노무현 이제 그 후보가 그 새천년민주당 그 건물에 이제 그 선거 대책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대위 현판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당시 사무총장이 민주당 사무총장 모 사무총장이 당시 그 노무현 후보 측에서 그 앞에 저 현관 앞에 주차를 이제 하기 때문에 잠시 오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대꾸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때 내가 국정상황실장 할 때 이건 내일 10시에 거기서 선거대책위원회 현판식 발족식을 하고 현판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전혀 협조를 안 해준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의 후보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서 아니 당 후보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제가 일방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국정상황실장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불법적 개입이야. 아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때 국정에 여당 공소시효가 다 끝났는데 여당 국정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건 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런 이제 서름과 압박을 견디면서 후보가 됐는데 나중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그때 개혁당인가를 만들었어요.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쫓겨나면은 개혁당 후보로 추대하겠다라고 해서 비플랜으로 개혁당을 만들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그 개혁당 그 창당식인가 어찌됐든 개혁당 모임에서 확실하게 모임에서 저 그때 뭐 크게 그 개혁당에서 관심을 안 갖고 어떻게 해서라든지 민주당 후보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그 유명한 게 있잖아요. 그때 소나무 저들의 푸르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기타 치면서 부르다가 상록수. 상록수를 부르다 눈물을 주르르 흘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눈물의 그 한 속에는 거기에 김민세가 상당히 많이 그 눈물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오죽하면 자기 개혁당 만들어서 혹시 민주당에서 후보에서 밀려나면 그쪽 후보로 등록을 하려고 했군요. 그렇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고 저 정청래는 그 당시에 정치인은 아니었고 정치권에 진입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노사모 아니었어요? 노사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사모의 주축 멤버였고 나중에 2기 회장인가를 정청래가 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17대 때 그 경선에 뛰어들어 가지고서 노사모의 지원을 받아서 후보가 됐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제 자기 대표자를 물러나겠다고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2년을 설명을 했지만 노무현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퀴즈다 노무현 퀴즈다. 노무현 퀴즈라고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 그 정치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예. 국회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완전히 선거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그래서 그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선거에 도저히 뛰어들 자신이 없었어. 그런 돈도 없었고요. 예. 그래서 신인들이 등장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돈 없는 신인들은. 그건 정치 계획이 어떤 거였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하면서 그때 그 오세훈법이라고 오세훈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양쪽이 양당 그 대표로 해서 그때 그 일체의 그 이 불법 선거 자금이나 운동은 절대 못하도록 하고 일종의 선거 공영제. 그렇죠. 선거 그렇죠. 공영제로 해서 도입했군요, 그걸. 선거 공영제로 하고 그다음에 선거 자금에 대해서 상한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못 쓰게 하고 다 신고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일부를 이게 되돌려주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제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갖고 나가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17대 때 같이 저하고 같이 의원을 시작을 했죠. 그러셨구나. 자, 그런데 이제 이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폭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한 4개 정도의 여론조사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가 부정평가가 긍정을 앞서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인으로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첫 위기다. 이대로 한두 주만 더 지나면 지지층이 왕창 흔들릴 거다라고 했거든요. 요건 무슨 뜻으로 한 얘기 같으세요? 이미 지지층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코어 지지층. 그리고 특히 코어 지지층이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이제 관망자가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코어 지지층이 됐든 어찌 됐든 이게 집권 1년 만에 그 데드크로스 즉 데드크로스는 레임덕의 웰컴 드링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1년이 채 지나자마자 그 레임덕의 웰컴 드링크를 지금 벌컥벌컥 마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거는 이 코어가 아무리 단단해도 상당히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국정 운영 탄력이 상당히 유실될 수밖에 없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기본적으로 이 데드크로스가 한번 일어났고 대부분이 이제 오늘 또 뉴스토마토에서 거기는 뭐 격차가 더 나더라고요. 격차가 더 났죠.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있었던 리얼미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전주에 그 한길 리서치에서 이미 그 전화 면접을 통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고 그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도 그렇고 KSY도 벌써 4개. 그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데드크로스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고 죽음의 교차로를 지금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두 가지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윤석열 검찰 출신의 무지막지한 수사의 대명사였던 그리고 말하자면 나름의 정의의 그 검사라고 느껴졌던 박상용 아니 그 윤석열 그 검사의 그 통치 스타일이 좀 이렇게 다독거리질 않고 그렇죠. 막 밀고 검찰 갔죠. 스타일로 그냥 그냥 늘 갑의 입장만 살아왔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하고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정치라는 것은 갑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나 태도는 의뢰의 입장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생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탄핵으로 이제 물러났고 그 자리에 대체해서 들어온 이재명 대통령이 그 바로 이제 절대적인 갑이지만 그 의뢰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태도를 바꿔서 통치 스타일이나 국민들을 대하는 기술이 완전히 상반된 기술로 바꿔져서 말하자면 국민들을 다독이고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해 왔던 그런 그 어떤 그 나름대로 속임수 정치랄까? 뭐 근데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 근데 그게 어떤
그 하나의 방법론으로 그걸 채택해서 국민들은 그거를 그대로 믿고 지지율이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되어 왔다가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을 깨달았다는 예, 거죠. 이제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예. 특히 지방선거와 음. 야 이건 좀 해도 너무하네 음. 이 부분은 공소취소 문제 예. 그리고 이게 무슨 돈 처음에는 돈 몇 번씩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솔깃을 했는데 물가가 올랐죠. 물가가 많이. 너무 오르고 환율. 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증시가 막 무슨 9,000포인트. 9,000포인트 만 포인트니 하는데 나와가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일반 서민들하고 일부 아주 소수 계층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가진 층만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인 그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해지고 해서 그런 이제 영향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성과 없는 감원 이설의 국정 운영의 그 어떤 밑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호황이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 그거를 마치 그동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 주식시장을 화랑시키고 예. 그리고 8천, 9천으로 예. 올린 것처럼 예. 국민들이 약간 착시 현상이 있었어. 예. 근데 그게 아니야.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세계의 그 대부분 주식시장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반도체 관련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었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 아주 그 미세한 만기 칠남식으로 국민들의 어떤 그 예민한 정서를 자극하는 작은 매우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는 그 인상적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국정의 커다란 틀에서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그런 거 매우 그 국소적이고 여성 생리대 같은 거 매우 국소적이고 그 어떤 국지적인 그런 문제를 살짝 건드리는 스타일로 해서 지지도를 쭉 떠받쳐 왔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별로 국민들에게 속는 것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감흥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게 반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털보 선생님이 이제 그 팔짱을 끼게 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번 특히 그 경제부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관 열쇠를 짓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이해운 그 인사 실패 그다음에 또 여성부 장관의 파렴치한 그런 행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까지 시켜놨던 그 김병기 씨의 그 파렴치한 행태 이런 것은 지금 또 행방불명이 돼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더구나 이번에 이제 한찬식 그 민정수석 한찬식 민정수석 이거 임명한 것도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저도 문재인 정부 사람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귀싸대기를 후려 갈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도전이고 도발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코어 핵심층에서도 이게 결국은 지금 친명 세력이라는 것이 물론 그 뭐 송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아주 극단적인 강경 친명의 그 팬덤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은 친문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재인 지난번에 공천에서는 비명 행사시켜 가지고서 친문 세력을 사실상 그 다 전멸시키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찬식 그 민정수석을 통해서 그 문재인 세력들한테 딱 칼을 그 목에다 칼을 딱 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그 어제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제 대표직 사임을 하고 이제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사임을 하고 뭐 나서
뭐 도서 전람 전시회 가서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인사하고 예. 뭐 어깨를 예. 두들겨 줬다는 등 예. 격려를 받고 왔지만 예. 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오랜만에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한다 그래도 오히려 더 그 친문들 입장에서는 비위가 상하고 오호.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그렇게까지 이제 수모를 당하고 또 자신의 그 말하자면 친문 그 정치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 아래서 지금 멸족을 당했다가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마지막 하나 남은 이제 정청래까지 인위적으로 이긴 선거를 졌다고 이렇게 그쵸. 호도해가지고서 밀어내려는 이런 그 행태를 보이는 정파 예. 이 수장에 대해서 거기서 또 같이 웃고 낄낄거리고 하면은 희덕거리고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감이 더 많이 생겨버릴 것이다. 별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사실은 이런 그 여권 내부에 진영 내부의 전쟁이나 이런 전쟁 같은 이 갈등 상황 네. 나오기 전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이렇게 뭐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생각해 보니까 그죠? 1년이 넘었어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끝나고 나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 이재명 그러면서 포영과 확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진영 내부에 있어서는 희한하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볼 면목은 없었죠. 왜냐하면은 문재인 친문 쪽 그 인사들을 예. 김경수 하나 정도 남겨놓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다 다 쳤잖아요. 쳤잖아. 예. 전멸시켰잖아. 비명 행사. 예. 그러니까 음. 그 본인 아무리 그 철면피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다 새끼 내지는 자기 문재인 계열 쪽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 놓고 그리고 와서 초청에다가 불러서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머쓱했겠죠. 머쓱하죠. 그러니까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전이나 예의상 예. 했었어야 하는 게 맞는 맞죠. 거지. 그리고 예. 정무수석이 그런 것들을 또 기획을 해서 만들어냈어야 되고 그리고 무슨 뭐 진영을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의 지도자가 아닌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죠. 예. 국민의 지도자가 예. 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으면 하는 신용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이 지금 해온 행태는 진영을 계속 다지는 행태만을 해왔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데 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냐하면 내란 파리로 예.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해야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게 꼬여져서 같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제가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인데 제가 정무수석이었다면 저는 그 무슨 그 이해운 의원이나 예. 무슨 한찬식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쓴다기보다는 뭐 김용남.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 예. 쓰기보다는 예. 전임 대통령을 예. 그 물론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한국 그 어떤 정치사의 비극이잖아요. 예. 전임 대통령들이 항상 예. 하나같이 다 탄핵되고 또 감옥 가고 이랬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본인은 이제 내란이라는 그런 아주 최상의 그 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엄청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서로가 머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초청해서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그 어찌됐든 단순히 그냥 화합의 차원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또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그 어떤 그 경륜이라든지 지혜 이런 것들을 듣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무슨 진영을 넘느니 국민의 대통령 하면서도 실제 그 스타일이나 리더십은 얼마나 옹색하고 배타적인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가장 예. 행복했다. 어. 예. 그게 아마 부인 이순자 여사가 그 얘기를 했다고. 아니 본인도 그 얘기를 했네. 본인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네. 그 텔레비에 나와서 됐어요. 예.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행복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자기가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 자기를 용서해서 예.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렇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 집권 시절에 말하자면 경험이나 이야기를 들려달라라는 그렇구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그때가 자기가 평생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다. 그 순간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다 초청했어요. 네. 노태우, 여러 번 했어요. 그다음에 전두환, 네. 그다음에 김영삼. 네. 근데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마 김영삼 대통령은 한 번인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했어요. 네. 초대를 했는데 안 왔어요. 네. 근데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예, 예. 예.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7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오찬을 한다고 방금 전에 뉴스 속보로 떴는데 어쨌든 여기 인터넷 댓글을 제가 또 살짝 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날카롭더라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지율 하락, 내임덕이 겁나나 봄. 이런 댓글이 있고요. 하나는 근데 어쩌냐? 털보는 너 안 도와줌.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의견이 있어요. 또 늦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고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그 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 정청래가 만나고 오니까 바로 그걸 조치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효과 이거를 더 그 빛나게 내지는 더 그 극대화시키는 그 반사적인 효과가 더 있을 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지금 그 초청은 그러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부를 이양받았는데 네. 그런 자리가 없었네라고 느끼게 됨으로써 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차가움과 그 옹졸함을 그 보다 더 되새기는 그런 효과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거기 가서 지나치게 예. 또 그냥 그 너무 그 좋지 않은 그러니까는 본인으로서는 포용적이고 화합하고 진영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참 그분이 순수하고 인간성도 좋고 한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지금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진영주의자예요. 그건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그 퇴행적 그 어떤 행태가 모든 사안을 진영의 논리로만 해석하고 이게 실용적이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진영의 눈으로 예단해버리는 그런 그 흑백 구분법 이것이 우리나라를 지금 최고의 선진국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저는 그래서 책방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그 많은 참모들은 책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조용히 잊히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 했는데 저는 찬성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 이 진영의 논리를 깨부수고 그 이제까지 대통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이상의
국가 원로로서 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원로다운 원로가 별로 없으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채우고 어찌됐든 임기 말까지 40% 이상의 45% 가까운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퇴임하셨으니까 정치권에 하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그 일종의 어른으로 남는 게 그렇죠, 좋죠. 그렇죠. 어른. 우리 사회에 진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네. 정말 큰 어른으로서 진영을 부수고 포용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로 좀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은 난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웃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후에 책 소개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요. 진영에 여전히 치우친 책도 소개. 네, 진영에 최근에는 무슨 예. 이재명과 징기스칸 리더십을 갖다가 비교한 그 책도 소개하면서 예. 이렇게 웃고 계신 그런 그 사진까지 나와가지고서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재명하고 징기스칸이 어떻게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난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매면해 버렸으니까. 아하. 아니 근데 어찌 됐거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하고 그 이제 이 반대 진영하고 내부에서 완전히 분열돼 이제 거의 내전 상태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묘한 얘기를 했어요. 그 정청래 대표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마 자체를 그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방송에 나와서 조금 입장이 바꾼 듯한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내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해남, 진도, 완도예요. 내 지역구에 가보니까 나보다 정청래가 인기가 더 좋더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진행자가 아니 뭐 노선을 갈아타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뭐 그건 아니라고 하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얘기한 것은 그분의 지금 말씀 입에 오르신 그분 예. 그분의 전형적인 예. 동물적 예. 권력에 대한 냄새를 맡은 거다. 그렇죠.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마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을 대변해서 얘기함으로 해서 다음번 공천 한번 더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나름대로 정략적인 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가보니까 나보다 인기 더 좋더라. 나보다 인기가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본인이 내려가서 느꼈던 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정청래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개혁성 너무 근데 경직된 개혁성이죠. 맞죠. 모관하고 사실 이제 거칠고 그런 개혁성에 대해서 호남 그 개혁파들이 상대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가서 느끼게 된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또 이제 그 어떤 트렌드가 있으니까 이번에 저는 이게 그 반도체 그 투자 400조 투자라는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그 기업의 투자를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지역에 투자하라라고 팔을 비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 이거는 정략을 넘어서 국힘당은 뭐 이게 반도체 그 투자까지 정략으로 이용하느냐라는 그런 논평을 냈는데 이거는 정략까지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용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호남 반도체 400조 투자와 관련된 그 얘기가 흘러나온 게 이미 한 3, 4주 됐어요. 3, 4주 됐는데 그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김민석 그 총리가 광주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약간 리크가 됐다 흘러나왔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수하게. 그게 뭐냐면 호남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지금 이제 그 이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건 이제 많이 그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또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이고 그래서 뭐 지역 균형 발전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최종적인 결정은 대기업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고 대통령이 만나고 그래서 마치 그거를 호남에다 대통령의 힘과 권위로 이제 호남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돼서 이 시점에서 이게 전당대회용인가? 그게 상당히 좀 저는 예. 그래서 국힘당이 정략적인 건 조금 그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건 국가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시각이. 균형 발전 시각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거는 당내에서 정파 당내의 계파 싸움에 말하자면 400조라는 반도체라는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경쟁력을 언제든지 좀 도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한 위치에 있는 그 산업을 이 팔을 비틀다시피 밀실에서 하고서 그러면서 김민석이가 미리 내려가서 그 냄새를 풍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만나가지고서 장시간 그렇죠. 만나가지고서 호남 공장 짓는 것으로 그렇게 타결된 것처럼 그렇게 흘리고 있고 하는 것 자체는 관치 경제를 넘어서 심각한 시장 질서의 교란이자 왜곡이라고 봐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정권 끝날 때까지 입지 선정조차 완료되기 힘들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금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 그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전기와 용수와 그다음에 사랑과 이 3대 요소가 아주 필수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물류의 그 효율성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남은 이 네 가지 부분이 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딛고서 거기다가 강제로 그렇게 그 어떤 경제적 논리를 떠나서 정치적 논리도 아니고 당내 계파적 논리로서 거기다가 밀어 쑤셔 넣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반도체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기하고 용수거든요. 호남에서 전기가 조금 남아돈다 그래도 이 우리나라의 그 원전이 이제 앞으로는 그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는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전기의 공급은 원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원전의 76%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에 있어요. 76%가. 그리고 또 화력 발전 LNG 발전이라든지 이런 화력 발전은 상당 부분이 충청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충청도에 있었고 지금 그 경기도에 있었던 물을 그 경기도 같은 경우도 팔당댐 물을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영산강 물 갖고는 턱도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입지 조건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 없이 그렇게 그 재벌 총수들을 데려다가 밀실에서 장시간 팔 비틀듯이 해서 팔을 비틀었는지 다리를 비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밀실 압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어떤 가장 경제적이고 그 미래 발전 산업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산업까지도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가 경쟁력과 국가 산업 발전에 심각한 그 장애를 만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가 또 있겠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럼 호구입니까? 그렇죠. 충청도가 훨씬 더 입지가 호남이라고 본다면 호남이 입지가 좋다면 충청도가 입지가 훨씬 좋아요. 물류 입장에서나 전기 입장에서나 용수 입장에서나 그런데 충청도를 스킵하고 그 충청도에 있던 공장까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많이 경기도 쪽으로 평택으로 이동시켜 놨는데 그 충청도를
공동화시키고 이거를 갖다가 호남에다가 다 몰빵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런 또 상황에서 충청도뿐만 아니라 지금 구미에 있던 반도체 공장을 삼성에서 뺐잖아요. 예. 빼서 지금 용인하고 평택에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지금 영남 그 이번에 지금 좀 누굽니까 그 김부겸 김경수 김부겸 후보가 예.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잘못했다. 뭐 시장을 발전하겠다. 그래서 뭐 김부겸 시장을 안 뽑아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경북이나 경남 부울경을 그렇게 홀대하는 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오히려 호남에다가 몰빵을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 내에 실현 가능 왜냐하면 부지 선정 자체가 6, 7년 이상이 걸린다니까 그렇죠. 장기 집권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네.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더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선심용 그 호재는 치명적인 이재명 정권의 악재가 될 것이고 이 지지율 추락에 이 나락이 어딘지 모르게 되는 그런 그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조갑재 씨 있잖아요. 그분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이걸 좀 높이 평가했고 그 외에 그 대통령과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뭐 청와대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네. 이제 그분은 특히 이제 비상금에 반대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나름 평가를 해주는 부분인데 요 호남 쪽에 반도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차갑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영남 민심이 이반되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남 민심뿐만 아니라 네, 충청까지. 충청, 경기, 수도권 민심도 다 이반되죠.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런데 막상 그 수혜 지역인 호남 사람들은 별로 믿질 않아. 왜? 이 전문적인 분석이나 현실적인 판단이 상대적으로 호남이 유리한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업의 논리나 자본주의의 논리로 볼 때 그다음에 산업적 그리고 생산성으로 볼 때는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는 이해 당사자인 그 호남 사람들은 수혜 당사자인 호남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다음에 소외감과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이재명 정권의 그 지지도에 국정 운영에 심각한 그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약간 댓글 보니까 그 입벌구라는 말 아세요 혹시? 네, 알죠. 입벌구라는 게 요즘에 다시 소환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난 2022년 대선 때 우리 이제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저 대구 경북에 가서 나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랬다가 딴 얘기했죠. 광주 예, 호남 예. 가서 내가 그 대구 경북 가서 그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인 줄 알더라.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경선 민주당 경선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벌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게 결정적으로 입벌구라는 닉네임을 다는데 입만 열면 뭐죠? 구라. 그래서 입벌구 닉네임이 다시 지금 소환되고 있어요. 호남에서. 근데 제가 최근에 안 얘기인데 구라라는 게 되게 좋은 표현이더라고. 원래 본 뜻은 그게 그래요? 뭐냐면 그게 한자 의미로 입구자에 비단 나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엄청난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유쾌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걸 구라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이상하게 오용하면서 나쁜 의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라가. 원래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 원래 좋다고 그거 좋은 뜻으로 뜻은 원래 사전적 아니 뜻은 근데 저는 사전적 예. 뜻도 예. 별로 안 좋은 느낌이 그래요? 들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비단을 뽑아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과장하고 예. 그 허장성세. 입에서 비단을 뽑아내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비단이 아니고 무명실인데 예. 그걸 비단처럼 이렇게 이렇게 속여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저는 구라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벌구, 입벌구가 아마 이번 그 호남의 400조 원 반도체 공장 그 유치와 관련해서 입벌구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원성과 원망이 심각하게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반도체 관련 언급은 우리가 신문이나 유튜브나 방송에서 아직도 못 봤던 분석입니다. 대표님만의. 왜냐하면 저도 그게 호남 주민들은 굉장히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이야기여서 그렇게만 넘겼는데 이게 전체 그 지역적인 있던 그 균형 아니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국면에서는 이런 정책적 시도 자체가 정말 목에 들어오는 칼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차피 호남은 지금 광분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가 약간 광분적이야.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거기에는 이제 정청래 같은 거친 그리고 무대포적인 그런 그 이제 개혁 지향적 그런 느낌들이 이제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400조 원으로 이제 틀어막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전당대회 효과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정략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기 이전에는 이것이 이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또 혹시 이 문제가 최악의 경우에는 이 호남을 근거지로 해서 그 과거 그 유신 삼선계열이나 유신처럼 그 호남을 근거지로 한 그 장기 집권의 그 음모설 내지는 그 어떤 행태가 이게 작동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세 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좀 그렇지만 누가 될까요? 저는 만약에 3자가 나오면 1차에서는 저는 상대적으로 정청래가 좀 유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차 투표에서는 1등 정청래. 1등이 정청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 3등은요? 2등은 김민석, 3등은 송영길인데 이제 두 송영길과 김민석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되면 그 연대하는 표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정청래를 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과정 속에는 또 청와대에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한편으로 전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이 전당원의 그 민심이 그렇게 그 짬짬이로 그렇게 연대를 그 각자가 각계약진으로 각자 도생을 하다가 누구 특정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어찌됐든 그래도 같은 당 내의 동지인데 누구 특정인과 특정 정파를 완전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 이게 둘이 연대를 하는 그런 것이 과연 일반 그 당원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그런 그 짬짬이에 대해서 어떤 논리와 공격을 가지고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누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예. 그러나 라고. 상대적으로 어찌됐든 음. 아무래도 여당이고 또 이게 그 권력의 지금 보세요. 정청래 이번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대다수가 네네. 정청래가 당대표 할 때 그리고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주와 거친 무슨 개혁을 빙자한 거친 국회 독주와 어떤 난폭한 운항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언론에 나와서 앞장서서 비호하고 방어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싫어하거나 예. 이번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으니까 또 앞장서서 나오지 정청래 때리게 말라고 나섰다. 예, 나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충청도 방골 고장인 홍성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고개를 더 쳐드는 그런 스타일인데 우리 당원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 부당한 짬짬이나 야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의로움과 나름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대항을 해야지. 거기에 그냥 군중심리로 이쪽 가면 우르르 몰려가고 말하자면 저 정권에 떡고물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패널로 나와가지고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궤변으로 지금 괴물 독재로 가고 있는 이 전국을 옹호하고 있는 자들이 엊그제까지 정청래를 비호하다가 지금 와서 또 정청래를 비난하는 이런 자들의 말하자면 이 손짓과 움직임에 우르르 우리가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다 쫓아갈런지 저는 그건 의문인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인 1표 당원들이 70%의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국민 투표가 30%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이 여론은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청래를 응원하고 민주당 지지층은 또 이 장 대표를 응원하는 이 묘한 그런 흐름이 있어서 그것도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이른바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한테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냐.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이 적대적 두고 거라고 명실상부하게 선언하고 지금 저기 군사 분계선도 저 1.2km나 전진시켜 배치시켜 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철조망 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못 하고 있고 주적이 이번 총선에서 주적이 누구냐 그러면은 다 도망가고 무서워했다는데 결국은 이 주적에 대해서 주적은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주적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주적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이니까 서로 그분들이 이렇게 좀 그분들을 더 이렇게 지지하는 식으로 해서 적의 내부를 교란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변수는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대표님 역시 좀 통찰력 있는 말씀 많이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